허가 명가. 또 하나 중요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아담 스미스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뭡니까? 시장에 국가가 개입해라 마라. 개입하지 마라. 개인들이 자유롭게 서로 계약을 맺고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 서로 반칙만 하지 않는 것만 막아줘라. 그게 뭐예요? 야경 국가론, 최소 국가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의 개입이 극소화시키는 과정이라고요. 개인들이 자유롭게 행동을 상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전 중세나 고대에 생각해 볼 때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아담 스미스가 사실 국가가 개입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인도적인, 말하자면 중세부터 있어 왔던 기독교적인 호혜성, 상호 존중의 정신들이 아담 스미스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왕하고 결탁돼 가지고 절대적인 세력들이 너무 착취해 나가니까 국가 개입하지 마라. 중상주의 같은 거 쓰지 말고 자유롭게 상인들, 소상공인들까지도 상업을 해가지고 자기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죠. 계몽주의하고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 시대에 그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개인이 부각되면서 나타나는 것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면 좀 존재론적으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독재적으로 이제 하나님 계급 사회에 의해서 규정되는 개인이 아니라 어떤 자유의 고유한 사회에 의해서 또는 조직에 의해서 또는 공동체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개인에 대한 생각들이 소위 개인주의라고 한다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약간 정치 철학적인 의미입니다. 개인이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고 그 자유에 대해서 정치적 체제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떻게 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 자유로운 개인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정치 철학적인 또는 사회과학적인 그런 개념이고, 시장주의는 이러한 같은 개인의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라고 하는 영역에 적용하게 된 바로 시장주의. 그래서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을 연결시키게 되죠. 자유주의 하면 흔히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이 당시에 로크를 얘기하게 되고요. 시장주의 얘기하게 되면 아담 스미스를 얘기하는 게 결국은 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진행되는 측면이 됩니다. 그리고 계몽주의는 그 당시에 지식 이성 진보에 대한 낙관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기쁨, 현세적인 부분들이 점차 르네상스 이후로 종교개혁에서 마찬가지고 현세적으로 자유롭게 어떤 경제행위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롭게 열린 마음들이 열려지는 건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로크가 어떤 정치 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호혜성과 관용과 어떤 개인의 권한, 이런 개인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 중시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개인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이 사람은 마음의 불편함이 어떤 uneasiness, 불편함, 뭔가 이거 좀 편하지가 않아, 이런 것들이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는 중력, 그러니까 물체에서, 자연계에서 중력이 역할을 하듯이, 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행동이 마음의 불편함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밀려나고 쾌락으로 이끌리는. 그래서 요게 로크가 보면은 상당히 어떤 과도기죠. 쾌락으로 넘어가는, 쾌락에 대한, 그러니까 기쁨에 대한 오픈 마인드에서 쾌락에 대한 오픈 마인드로 가는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것을 로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은 최상의 쾌락이고 비참함은 최상의 고통이다, 이런 얘기들도 얼핏 로크의 글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홉스 같은 경우는 쾌락 또는 권력, 욕망, 이런 것들이 인간을 움직이는 모든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홉스는
로크에 비해서 훨씬 더 인간의 어떤 본능, 권력욕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중세에서 금기시됐던 쾌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게 개인이 해방되는 근세로 오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중세에서 씨를 뿌렸던 소위 호혜성과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정신 때문에 쾌락까지는 가지 않고 아주 이기적인 충동까지는 가지 않고 어디에 있었든 그래도 호혜성, 시민 정신 같은 걸 유지하는 근대 정신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것으로까지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그 주변에 어른어른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치러야 할 비용일 수도 있는 거죠.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 그런 측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18세기에 나오는 그 쾌락의 윤리화라고 제가 이름 부르는 공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야,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말 우리가 가끔 쓰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게 뭐예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그래? 제가 뭘 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예요. 야, 이거 좀 서로 도움이 되고 좋은 일로 편안하고 좋은 일로 이득이 되는 걸 추구하자는데 제가 어떻게 해? 자꾸 옳고 그름을 따져. 딴지 걸어. 그러면 걔한테 뭐라 그래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윤리 같은 거,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별도로 생각하지 말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를 자기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 자체가 옳고 그름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플레저하고 페인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그 근대에 오면서 어른어른거렸던 쾌락을 하나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만드는 굉장히 적극적인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그래서 뭐냐면은 행복을 이 벤담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행복은 플레저, 쾌락을 최대하고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옳고 그름은 그게 행복인 것이고 국가는 어떻게 돼? 개인들은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즐거움을 최대화시키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이제 권리를 갖고 있는 거고 권리 개념이 쾌락에 붙는다는 것은 놀라운 진행 아닙니까? 권리라고 하는 옳고 그름과 관련된 내가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윤리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크에서는 거기까지 안 갔던 거를 개인들은 권리를 갖고 있고 국가는 어떻게 줘야 돼? 개인들이 그걸 추구할 수 있도록 개인들, 전체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 있어서의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시키고 고통의 총량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의무다. 개인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쾌락을 사람들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에 로크까지만 해도 이해하기 위해서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요소로 생각됐던 것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의 정책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으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창 가진 않은 게 뭐가 들어가겠기 때문에 최대 다수. 너 개인의 행복을 너 개인의 차원에 있어서 최대하는 걸 다 방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쾌락에 대한 과도한 탐닉은 뭐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공동체의 총량을 늘리는데 너의 개인적인 이득을 쾌락을 증진시키는 게 방해가 된다면은 그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진 않아요. 최대 다수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 이런 시대 분위기를 극단으로 몰고 나가고 있는 이기적 쾌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 들어봤을 사람들인데 라메트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의 욕망, 쾌락, 인간의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기본적으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성 정신세계라는 게 별게 없다. 인간이 동물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아주 엄청난 유물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돌아가는 것하고 인간하고는 동일한 형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얘기한 사람이고요. 이 카사노바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실천한 사람입니다. 실천한 사람이고요. 이 마키드 사드라고 하는 사람도 유명한, 거의 뭐 카사노바야 뭐. 그래서 이 사람은 세디즘의 아버지, 이 사람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마키드 사드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디즘적인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변태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쾌락을 최대한 시킬 수 있다면은 오케이. 뭐 그런 인물들. 마지막으로 누굴 얘기할 거냐 하면은 루소하고 칸트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칸트는 한마디로 하자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도대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링 굿하고 유용한 것하고 옳은 것하고 이 같은 차원에 두고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윤리적인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는 공리주의가 얘기하듯이 쾌락이라든가 당시 자연과학이 물들던 로크도 마찬가지였죠.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고 있는 동인으로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들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칸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고 있는 또는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이성의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중요한 초월적인 이성이 있는데 인간들은 어떤 그 초월적 이성이 내리는 명령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보편적 법칙에 합당할 수 있게끔 행동해라라고 하고 있는 어떤 그 정언 명령들을 인간의 초월적인 이성, 실천 이성들은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단지 그 욕구와 욕망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본능적인 그런 차원뿐 아니라 이성적인 차원에서의 정언 명령, 윤리적인 명령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소위 쾌락주의 인간의 본능을 통해서 윤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대표적인 인물이 칸트예요. 또 루소도 거의 뭐 비슷한 시대 인물인데 루소도 이제 어떻게 보면 로크보다는 앞선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소위 쾌락주의, 물질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종을 울린 사람이에요. 400년 전에 시대의 진행을 예감하면서 공리주의적인 움직임, 또 쾌락이라든가 자연과학을 통해서 인간을 보게 되는 그러한 관점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행복과 관련돼서 마찬가지인데 스토아과에서는 고통의 감수로 움직이다가 카톨릭의 죄악이 됐다가 개신교에서 점차 내세 복음, 여기까지 아직 쾌락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기는 그래요. 복을 통해 어떤 공간이 열려지다가 아까 얘기했던 자연현상으로 보는 과학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욕구, 쾌락, 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고려돼야 될 사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공리주의로 오게 되면서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변수를 넘어서도 어디까지 하나의 어떤 윤리적인 규범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그 요소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공리주의까지는 그 최대 다수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가지고 막까지는 않았던 상태인데 이제 예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서가 명가